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머리부터 시작해 발끝으로 완성하는 20가지 몰입의 법칙, 몸으로 몰입하라입니다. 저자 폴커 키츠, 출판사 현대지성. 나도 모르게 단숨에 읽었다. 기존 몰입 서적에 식상한 독자들에게 크게 추천한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 책은 우리의 몸을 통해 몰입의 비밀을 풀어내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폴커 키츠는 심리학자이자 법학자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몰입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몸으로 몰입하라는 총 20가지 신체 부위를 통해 몰입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예를 들어 머리부터 시작해 눈, 귀, 손, 발까지 우리의 몸 전체가 몰입의 순간을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머리,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풀어놓기. 눈을 감으면 집중력이 올라간다. 귀, 몰입을 위한 최상의 사운드 트랙 만들기. 손, 집중의 순간을 포착하다. 발, 대지의 진동을 느끼며 몰입하기. 이 책은 생리학, 심리학, 그리고 동양 철학의 지혜를 결합하여 누구나 쉽게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도구 없이도 우리의 몸을 통해 몰입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몸으로 몰입하라를 통해 몰입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이 책은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일하면 집중에 방해가 될까? 귀를 쫑긋 세어봐. 집중해서 들으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다. 자, 귀를 쫑긋 세어보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2대를 위한 소나타 D 장조의 시작 부분에서 피아노 2대를 위한 작곡은 매우 드물어 그 자체로 음악계에서 특이한 작품이다. 이 곡은 연주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두 사람이 피아노 2대에 앉아 서로를 거의 보지 않으면서도 마치 서커스의 고개사처럼 계속해서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작품을 변주곡이라 부른다. 모차르트는 피아노 2대로 마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듣는 것 같은 음악을 만들어냈다. 경쾌한 멜로디의 바이올린, 묵직하게 흐르는 베이스, 풍성한 관악기, 부드러운 플루트 솔로, 조화로운 크레센도를 듣는 듯하다. 이 곡은 풍성한 소리로 한 모티브에서 다음 모티브로 이어지며 다른 소나타와 달리 반복이 거의 없다. 복잡성과 변화무쌍함. 일부 심리학자는 이러한 음악적 특성이 모차르트 효과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유명한 실험에서 대학생들에게 10분 동안 이 소나타를 들려준 후 공간 지각력을 측정하는 3차원 도형 배열 과제를 풀게 했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가 1993년 네이처에 발표되었는데 모차르트를 들은 집단이 이완 훈련을 받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던 비교 집단보다 더 우수하게 과제를 수행했다. 일부 과학자는 심지어 클래식 음악이 일반적으로 집중력, 사고력, 지능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실험실의 쥐 베아에게도 인간 태아의 태교 음악과 동일한 방식으로 음악을 들려주었으며 미국 조지아주는 모든 신생아에게 모차르트 음반을 선물했고 플로리다주는 유치원에서 매일 일정 분량의 클래식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도록 법으로 정하기까지 했다. 모차르트 효과는 다른 종류의 실험을 자극했다. 1999년 네이처가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 메타 연구에서 클래식 음악이
공간 추론 능력 개선에 아주 미미한 영향만 미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더 나은 결과도 있었다. 모차르트 효과를 내는 것이 모차르트 음악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스티븐 킹의 공포 오디오북이 유사한 효과를 냈는데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긍정적 감정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긍정적 감정은 뇌에서 집중력을 촉진하는 흥분된 작업 상태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듣는 이가 무엇을 듣든 그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8년 뇌전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락 팬들은 락을 들을 때, 클래식 애호가들은 클래식을 들을 때 쉽게 집중할 수 있었다. 음악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각성 상태를 유도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 최적의 집중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음악은 그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차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만의 창의력과 생산성의 결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력으로 주의력 자원을 계속 뺏기고 있다. 조용한 환경에서 인간이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얼마일까? 우리의 귀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의 방향을 향해 반응하는데 그 움직임이 매우 미세해 맨눈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렵고 청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독일의 한 연구진이 2020년에 처음으로 귀 근육에 감지기를 부착해 이를 입증했다. 우리는 주위가 조용하다면 6m 거리에서도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를 심리학에서는 절대 인계값이라 부른다. 비록 인간이 박쥐, 고양이, 나방, 그리고 다른 동물들만큼 잘 듣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절대 인계값 또한 상당히 낮다. 다행히 귀를 통과하는 혈류 소리는 절대 인계값보다 낮다. 이러한 청각은 한편으로는 생존에 도움이 된다. 화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맹수의 으르렁거림 등이 일찍부터 우리의 주의를 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귀의 증폭기는 우리의 집중을 끊임없이 방해하기도 한다. 폭탄이 아니라 그저 시계 초침 소리일 뿐이고 맹수가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 알림음이라 해도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긴다. 생존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하지 않은 자극은 무시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의도적 주의 집중과 자동적 반응 체계 사이에 섬세한 균형에 좌우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의도적 선택과 자극에 유도된 포획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는 동시에 중요한 외부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각은 의지로 통제하기 어려운 감각이다. 우리는 눈을 감거나 다른 곳으로 돌릴 순 있지만 귀는 절대 인계값을 넘는 모든 소리를 예외 없이 등록한다. 눈에는 눈꺼풀이 있지만 귀에는 귀마개가 없어서 귀를 막으려면 손이나 도구가 필요하다. 귀가 등록한 소리 정보를 우리는 기껏해야 뇌에서 지울 수 있을 뿐이다. 집중을 방해하는 소음 대 집중을 돕는 소음. 소음이 항상 집중을 방해할까? 이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우선 소음이라고 다 같은 소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동 드릴, 아이들 목소리, 피아노 연주, 락 페스티벌. 또한 같은 소음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음악이고 누군가에게는 고문이 될 수 있다. 집중력의 양상 역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퍼즐을 맞출 때,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에서 균형을 잡을 때, 전화번호를 외울 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각기 다르게 집중한다. 그러므로 집중을 요구하는 과제와 소음의 조합은 무수히 많다. 지금까지 수많은 조합이 연구되었는데, 예를 들어 드릴 소리를 들으며 수학 문제 풀기,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알파벳 분류하기, 정치 연설을 들으며 순서에 맞게 숫자 배열하기, 소음 속에서 비행 시뮬레이터 작동하기 등이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험자들이 수행해야 했던 과제들 중 일부이다. 연구 결과는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소음의 종류, 크기, 길이에 따라, 그리고 과제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소음뿐 아니라 과제에 포함된 언어의 양도 중요했다. 언어적 성격의 소음이 언어 처리가 필요한 과제와 중첩될수록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대화나 노래는 언어적 소음에 속하지만 불규칙한 공사장 소음도 언어와 비슷한 방해 효과를 냈다. 읽기와 쓰기는 물론이고 계산도 언어적 과제에 포함되는데 우리는 숫자를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반면 활동 또는 소음이 언어와 거리가 멀수록 집중이 수월했다. 실험에서 빗방울과 파도 소리는 오히려 집중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연구진은 분리된 이어폰을 사용해 피험자들의 각 귀에 다른 내용을 동시에 들려주었다. 피험자들은 한쪽 귀에 집중해 들리는 단어를 따라해야 했고 다른 귀에 들리는 것은 무시해야만 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적 청취 능력을 보여주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쪽 귀를 번갈아 가며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한쪽 귀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른 귀로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과 중간중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2개의 연설이 양쪽 귀로 동시에 들려왔다. 이런 뒤죽박죽의 단어 속에서 피험자들은 한 가지 연설에 집중해 그 내용을 기억해야 했다. 이 과제에서 피험자들은 훨씬 더 고심해야 했다. 어떤 이는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기도 했고 어떤 이는 각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10번 또는 20번씩 반복해 들어야 했다. 즉, 다중음성 환경에서 특정 정보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뇌에서 한쪽 귀의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이다. 연구진은 삭제된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피험자들은 무시했던 소리 정보에서 화자의 목소리를 인공언어로 바꾸거나 진동음을 더 씌우면 금세 알아챘다. 즉,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소리조차 잠재의식 수준에서 일종의 백그라운드에서 듣고 있는 것이다. 혹시 맹수가 다가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 생존과 직결된 위험 신호나 자신의 이름과 같은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완전히 주의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시끄러운 곳에서 다른 대화에 집중하더라도 이런 소리는 귀신같이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 부른다. 인간의 청각 처리 능력은 단순한 생리적 구조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러나 뇌에 도달한 후에야 비로소 삭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삭제된 내용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백업해둬야 하므로 여기에도 일정한 자원이 소모된다. 결국 집중했을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다. 정말이지 뭔가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집중하기 위한 소음관리법. 인류는 오래전부터 집중력 향상을 위해 소음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왔다. 반짝이는 발명 정신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를 도왔다. 소음 방해를 막는 현대적 발명품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놀라운 단계가 있었다. 지중해 어딘가 기원전 12세기경 무렵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12척의 함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여러 위험과 모험을 겪는다. 그는 수많은 선원의 목숨을 앗아간 사이렌들의 섬에 다가가고 있었다. 마법의 존재 사이렌은 저항할 수 없는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배는 절벽에 부딪히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의 말을 따르십시오. 선원들이 오디세우스를 만류하며 외친다. 그러나
그는 마녀 키르케의 조언을 따른다.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선원들을 철저히 준비시킨다. 나는 거대한 밀랍 덩어리에서 적당한 크기로 조각을 잘라내어 긴장된 손으로 주물렀다. 세게 누르는 힘과 뜨거운 태양 아래 밀랍은 곧 말랑말랑해졌다. 나는 선원들 주위를 돌며 그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았다. 오디세우스는 밀랍으로 선원들의 귀를 막아 불길한 노래로부터 보호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사이렌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그래서 선원들에게 자신의 배의 돛대에 밧줄로 묶어두고 아무리 열렬하고 간절하게 풀어달라 요청하더라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명령했다. 베를린 세네베르크 1907년 약사 막시밀리안 네그베르크에는 제약 및 화장품 제조 전문 공장 막스 네그베르크를 설립했다. 고대 신화의 지혜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밀랍으로 귀마개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는 밀랍이 녹지 않도록 실리콘과 솜을 섞었고 그렇게 그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범용 방음 용품인 오로팍스를 발명했다. 오로팍스는 군인들의 귀를 대포 발사 소리로부터 보호해주는 전쟁 장비로 사용되었고 곧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독일 키르히슈트라세 출신 발명가 파울 로에크가 미국 특허청에 다음과 같은 설계도를 제출했다. 그는 철학자이자 의사이자 물리학자로 소리의 상세 원리를 활용하여 소음을 제거하고자 했다. 이는 소음 음파를 반대 파동의 다른 음파로 덮어버리는 방식인데 욕조에 떠있는 고무우리를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누르면 기압이 서로를 중화하여 고무우리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원리와 같다. 1936년 6월 9일 파울 로에크는 소리 진동을 침묵시키는 과정에 관한 특허권을 받았다. 그의 발명은 우선 이론 수준에서 머물렀다. 미국의 엔지니어 아마르 보스는 유럽행 비행기 안에서 들리는 터빈 소음에 짜증이 났다. 그는 조용히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싶었다. 그 비행기 안에서 그는 최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마이크가 주변 소음을 등록하고 헤드폰이 반대 파동으로 소음을 덮어버리는 방식이었다. 독일 기업 젠하이저는 파일럿을 위한 최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개발했다. 오로팍스는 해마다 밀랍 귀마개를 3천만 개 이상 제작한다. 어떤 이들은 이 소음 차단 제품을 애지중지하고 마치 중독자처럼 열광적인 손가락으로 밀랍 속 소음을 만지작거리며 이것을 귀에 꽂지 않으면 잠잘 수도 일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심해 잠수부나 태아가 된 것 같은 고요함과 홀로 있는 기분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다양한 기업들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내놓고 있다. 반대 파동의 원리는 귀의 형태와 주변 환경에 따라 작동한다. 헤드폰의 반대 파동은 주로 저음을 상쇄하고 고음은 귓바퀴를 감싸는 쿠션이 차단한다. 벨기에의 사운드 디자이너 스테판 피존이 처음에는 재미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캄오피스를 개발했다. 캄오피스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무실 소음을 제공하는데 에어컨, 프린터기, 컴퓨터 키보드, 글씨 쓰는 소리, 중얼거림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하기 위해 사무실 소음 환경이 필요했던 수십만 명이 이것을 이용했다. 익숙하지 않은 조용함, 역시 집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 맛있게 몰입하기, 괴테의 몰입 비결, 익숙한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1786년 9월부터 1788년 5월까지 요한 볼프강 폰 게테는 이탈리아 전역을 순례하듯 여행했다. 이때 쓴 일기가 바로 유명한 이탈리아 여행기이다. 그는 주로 혼자 우편물 마차를 타고 수많은 곳을 방문했다. 체코의 카를로 비바리에서 시작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인 브렌네르 고개를 넘어 이탈리아 가르다 호수까지, 그리고 이어서 베로나, 베네치아, 볼로냐, 로마,
나폴리, 피렌체 등을 거쳤다. 그는 베수비오 화산을 탐험하고 폼페이를 방문하며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갔다. 일기장에 그린 그림들의 모티브도 지질학, 식물학, 지리, 건축, 연극, 미술 등 매우 다양했다. 중간중간 지필 작업도 계속했는데 그 중에는 파우스트도 있었다. 그는 심지어 화가가 될까 고민하기도 했다. 괴테의 집중력 비결은 끊임없는 변화 추구에 있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 18세기 초 고트프리트 비름른 라이프니츠는 이미 어떤 대상이 새로움의 매력을 잃는 즉시 우리의 집중력을 유지할 힘도 잃는다라고 추측했다. 그는 인간 지성에 관한 자신의 논문 신인간 지성론에서 주의력은 오로지 더 매력적인 대상에만 이끌리는 교활한 습성을 가졌다 라고 적었다. 라이프니츠 역시 계속해서 더 매력적인 새로운 대상을 쉽게 발견했기에 철학자, 수학자, 법학자, 역사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200년 후 심리학에서 그가 추측한 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 흥미로운 실험이 그 근거를 밝혀냈는데 예를 들어 태아에게 경적 같은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태아가 자궁에서 어떻게 움찔거리고 발로 차는지 측정한 것이다. 태아들은 최초 자극에는 강하게 반응했으나 두 번째부터는 벌써 반응이 약해졌고 반복될수록 점점 더 약해졌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화라고 부른다. 습관의 영향력은 태아기부터 시작되어 평생을 지배한다. 습관화로 인해 도전적이던 직업도 일상이 되어버리고 두근거리게 했던 배우자도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무덤덤해진다. 그리고 한 활동에 계속 집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는 더 매력적인 새로운 일이 매혹하는 동안 기존 활동에 대한 흥미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다.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 중 일상의 관성을 타파하는 방법을 하나 찾아냈다. 이탈리아 여행 안내기에서 그는 여행 안내자이자 취미런인 라이펜슈타인이 이탈리아 미술계의 활기를 불어넣은 방법을 설명한다. 고대의 밀랍 채색 기법을 현대에 되살려낸 것이다. 괴테는 이 유행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예술계는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익숙한 작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일은 언제나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익숙한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 이 간단한 전략은 효과가 좋다. 2008년에 한 실험이 이를 증명했다.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사탕을 먹게 했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사탕의 총량만 알려주었고 다른 집단은 체리, 키위, 오렌지 등 종류별 개수를 전달받았다. 그 결과 종류별로 정보를 제공받은 참가자들이 그냥 사탕만 먹었던 사람들보다 사탕을 먹은 경험을 더 흥미롭게 느꼈다. 우리도 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확실히 뭔가 새로워야 한다. 사탕 실험처럼 하나의 활동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여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괴테가 250년 전에 이탈리아 미술계에서 본 전술은 오늘날의 일상에서도 유용하다. 활동을 세분화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라면 영수증 정리, 계산, 수치 입력, 신고서 제출 등으로 머릿속에서 세분화하면 집중력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다. 집 청소라면 먼지 털기, 청소기 돌리기, 바닥 닦기 등 다양한 과정으로 나누면 집중력이 더 오래 지속된다. 괴테가 표현했듯이 이 모든 것은 옛날 방식으로 하면 재미없는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볼 계기를 제공한다. 설탕으로 집중력 높이기. 다음의 진술 중 사실인 것은 설탕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설탕은 집중력을 파괴한다. 둘 다 맞다. 둘 다 틀리다. 글루코스는 뇌가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원이다. 급격한 혈당 저하는 집중력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배가 고프면 산만해진다. 그런데 허기가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집중력을 높이려고 중간중간 초콜릿을 먹는다. 어떤 사람은 급격히 기운을 빨아들이는 악명 높은 구멍이 두려워 설탕을 피한다.
일반적인 중재적 견해는 이렇다. 설탕은 초기에 강한 만족감을 제공한다. 집중력을 촉진하는 황홀감,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기분이다. 그 다음 인슐린이 혈당을 기준선 아래로 아주 빠르게 떨어뜨려 급격히 기운이 빠져나간다. 이런 설명은 나름 타당해 보이고 초콜릿 앞에서 체면을 유지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2019년에 냉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메타 연구가 전 세계의 결과들을 분석한 메타 연구 결과, 설탕이 집중력이나 기분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30세 이후 설탕 소비가 최대 60분까지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피곤하게 한다는 증거, 즉 정말로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리고 과학은 또 다른 가능성을 조사했다. 달콤한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만 체내에서 설탕이 집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어쩌면 기쁨을 유발하는 건 설탕이 아니라 달콤한 맛 자체가 아닐까? 그래서 피험자들에게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지 말고 입만 헹구고 뱉게 했다. 그 다음 그들은 스트루프 검사, 과제를 풀어야 했다. 모니터에 나온 단어의 글자색을 맞춰야 하는데 예를 들어 초록색이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등장하는 부적절한 조합을 보고 글자색을 맞히려면 특별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설탕 음료로 입을 헹군 피험자들이 구강세정제로 입을 헹군 비교 집단보다 더 빨리 반응했다. 과학자들은 설탕의 단맛이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해 그것만으로도 벌써 집중력이 촉진된다고 추측했다. 물론 집중력은 끈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설탕이 혈류에 도달하지 않아 기운을 빨아들이는 두려운 구멍도 없다. 그러니 가글 효과는 부정적 효과 없이 긍정적 효과만 이용하는 셈이다. 다만 양치질은 여전히 반드시 해야 한다. 껌 씹기의 재발견, 집중력 높이는 의외의 방법. 음식처럼 껌도 금세 그 맛을 잃는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몇 시간씩 계속 씹는다. 씹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된다. 껌 씹기가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자들은 대학생 40명에게 헤드폰을 씌웠다. 컴퓨터 음성이 무작위로 숫자를 불렀고 대학생들은 예를 들어 7, 2, 1처럼 홀수, 짝수, 홀수 순서를 알아차리는 즉시 단추를 눌러야 했다. 집중력을 요구하는 테스트였다. 귀 기울여 듣기, 숫자 3개를 작업 기억에 잡아두기, 짝수, 홀수로 분류하기, 3개씩 묶어 비교하기, 목표 패턴에 반응하기. 이것을 30분 동안 해야 했고 2초 이내의 바른 반응만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피험자 절반은 껌을 씹는 추가 과제를 받았다. 시간이 갈수록 두 집단 모두 성과가 떨어졌는데 복잡한 과제인 만큼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껌을 씹은 사람들이 비교 집단보다 덜 나태해졌다. 씹기와 경청을 조합하려면 뇌가 분명 잠시 시간이 필요했을 테고 그래서 처음에는 실수로 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턱 운동이 집중력에 도움이 되었다. 연구팀은 껌 씹기가 신경계를 자극하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의 산소 공급을 개선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확실히 기분도 좋아졌다. 껌을 씹은 사람들은 테스트 후에 다른 피험자들보다 더 정신이 맑고 만족스러워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오디오북으로 만나요. 이미 잠드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